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이런군 멘트입니다. 자, 여러분 봄 기운이 이제 완연하게 좀 느껴집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창원 강연회를 다녀왔는데요. 가는 길 중간중간에 봄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이제 개나리 이런 것들을 이제 봄꽃들로 알고 계신데 살구꽃도 좀 피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제 진짜 완연히 이제 봄이 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는데요. 증시에서도 지금 봄은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계 자금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서 코스피도 좀 강한 상승세, 코스닥은 지금 또 강한 상승세의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 얘기부터 조금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크게 문제 터질 것이 없다. 결과적으로 이 독일이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조금 목소리도 높여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들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독일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고요.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새벽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일 새벽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그다음에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만납니다. 그런데 보통 총리들끼리 만나면 나쁜 얘기들은 크게 없습니다. 최근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일본 그 수상에게는 그 아베노믹스 에게는 아베 총리한테는 조금 좀 안 좋은 얘기들을 했었죠. 그런데 그래도 지금 같은 그리스 유럽연합에 있는 이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에게는 오히려 조금 더 힘을 북돋아주는 선한 어머님의 인상을 좀 가지고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유럽계 자금이 당분간 빠져나갈 일은 없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일은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 시장을 조금 더 낙관적 관점을 계속 좀 유지해 가시라고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몇 주간 좀 시장을 낙관적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낙관적 관점을 좀 유지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좀 맞아 떨어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코스피가, 갑자기 급격스럽게, 지난주, 화요일이죠. 지난주 화요일 날 이렇게 좀 급등세가 나오고, 수요일, 목요일 날은 기간적인, 조금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보고 갈게요. 코스닥 보게 되면, 지속적인 상승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일봉상에서 보면 꾸준한 계단식 상승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딱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참고가 되신다면 저희가 왜 자꾸 낙관적 관점을 좀 유지하고 가시라는 그 전략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지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 급락이 나왔던 구간들을 참 한번 살펴보세요. 리먼 사태가 있었을 때도 급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에 대한 얘기들이 또 안 좋은 악재가 터져 나왔을 때도 급락이 나왔는데요. 그 증시가 급락이 나올 때는 늘 그 징후 현상이라고 불리는 트리거 현상들이 있어 왔습니다. 리먼 사태 때는 바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바로 그 징후 현상이 됐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 사태가 터져 나왔을 때는 유럽연합에 대한 붕괴에 대한 얘기들이 또 계속 불거져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분명히 징후 현상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트리거 현상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급락이 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급락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국내적 변수 요인이 아니라 대외적 변수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대외적 변수 요인에 의해서 크게 주가가 움직였다. 이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자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들어오는 기간 동안은 주가들이 계속 괜찮았던 모습이었고, 그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을 때는 주가가 늘 좋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우리가 더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것은
국내 증시의 변수적 요인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외국의 즉 증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의 글로벌 증시의 변화 요인들을 더 민감하게 살펴야 된다는 뜻이고, 종목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증시의 변화 요인들 그리고 국내 증시의 업황의 중요 포인트들을 좀 체크하는 것이 오히려 내 수익성 제고에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좋은데 계속 이 시장 얘기하다 보면 지루합니다. 그죠? 바로 오늘 수익을 말하다 강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보다 약국을 찾는 요우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31강에서 잡아왔을까요? 바로 이 병원보다 왜 약국을 많이 찾는 요우커가 됐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요우커가 뭡니까? 중국인들이죠. 최근에 보면 우리가 중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가 중국인들이 무엇을 많이 사느냐에 따라서 화장품주가 최근에 많이 갔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많이 또 사는 밥솥 관련주들이 많이 갔었죠. 중국인들의 소비 성향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 요우커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요우커, 왜 이들이 병원보다 약국을 찾는가? 자, 우리 70년대를 돌아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돌아가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도 의료보험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을 때 어디를 많이 찾았습니까? 병원 문턱을 두드리기가 겁이 났죠. 병원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많이 갔느냐? 바로 약국을 많이 갔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병원 조금 아프면요 병원 안 갔어요. 어디부터 갔느냐? 감기 정도는 거의 다 약국을 찾아서 약을 지어 먹고 감기 치료를 하고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병세들은 거의 다 약국에서 약을 먼저 처방받고 약국에서 그때는 처방을 또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약국에서 함부로 처방전 없이 조제를 해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바로 약사분들께서 그 증세를 들어보고 약을 처방을 했었죠. 그런 게 이제 중국에도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이 지금 의료보호제도라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 바로 약국을 더 많이 찾게 되는 요인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지금 그들이 또 글로벌 제약사들 쪽에 좋은 질 좋은 약들을 또 찾는 배경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요, 대한민국도 그랬어요, 사실. 저희도 이제 클 때 아버님이 외국에서 어디 외국 약을 들고 오면, 그게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질이 좋은 약이다. 즉, 재료가 이 제약의 그 재료들이 좋은 재료들을 써서 굉장히 좋은 약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사약이라 이런 것들은 거의 외국에서 재료를 수입해서 주사약을 제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딱 중국이 아마 우리 70년대, 80년대를 겪고 있지 않나. 특히 제약 쪽에서는 그리고 병원을 찾는 관점에서는 그 과정을 겪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들의 제약의 질을 그 국민들이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불신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요우커들이 이제 병원보다 약국을 찾게 되는 것이고, 이 약국을 찾는 게,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요새 아침마다,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상한 모습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신문을 제가 영어 해석을 해드리고 일회 해석을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영자 신문에서, 그리고 혹은 마이니치 신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이에요. 금요일 날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들고 나왔는데 오늘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이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최근에 제약주들이 잘 가게 된 요인, 그리고 그 제약주들이 잘 가게 된 배경, 이런 것들을 바로 이 강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서 바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약을 싹쓸이하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 나왔느냐면요. The Wall Street Journal 차이나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차이나 리얼타임이라고 보이시죠? 그죠? 자, 거기에 내용 기사들 들어가 보면 이게 제가 금요일 날 다뤄드렸던 월스트리트 영자신문의 바로 주 기사, 머리 기사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Why? 왜? 차이니즈 투어리스트, 즉 차이니즈 중국 관광객들이죠. 중국 관광객들은 와일드 오버 제페니즈 드럭. 왜 이 제페니즈 드럭, 그러니까 일본 약에 대해서 열광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It's not just quality. 그러니까 질적인 부분만의 내용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지 질적인 부분에서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그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왜 중국인 관광객들은 일본 제약을 싹쓸이해 갔을까? 왜 춘절 때 그들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일본에 가서 제약들을 그러니까 약들을 좀 싹쓸이해 갔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바로 그 다음 화면에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다음 화면의 내용들을 좀 읽어보자면요. 참 내용들이 쭉 영문이 쫙 있으니까 여러분 복잡하실 거예요. 저는 거의 원어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을, 모국어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지만 여러분들은 또 이게 참 머리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드린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주된 내용은 이겁니다. 뭐냐 하면 의료보호 제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들의 제약 제품의 질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을 와서 어떤 걸 사가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토비콤, 그죠? 우리가 시력이 좀 좋아진다는 토비콤, 인사돌, 그리고 염색약 이런 것들, 그리고 가정 우리가 상비약이라고 부르죠. 밴드, 젤파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신 몸에 붙이고 하는 것들, 그리고 소염 진통제 이런 것들을 많이 사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들을 여기에서 지금 적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걸 왜 사갈까요? 비싸요. 첫째는 비싸면서도 의료보호 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죠? 비싼 데다가 뭘 하느냐? 그들 제약의 질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여기 기사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차이니즈 투어리스트들이 제페니즈 드럭이나 코리아 드럭 그러니까 한국 제약과 일본 제약에 대해서 열광할 수밖에, 와일드 오버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고가 되신다면 자, 이 기사가 그럼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자고요. 다음 화면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적별 한국 입국자 1인당 평균 지출비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 국적별 한국 입국자 1인당 평균 지출비인데 자, 미국인들도 별로 캐나다, 영국, 호주, 프랑스, 일본, 독일 이런 선진국들은 돈을 많이 안 썼습니다. 그죠? 1인당 쓰고 간 돈이 얼마 안 돼요. 참, 독일이 짜네요, 애들이. 확실히. 독일이 짜. 그죠? 독일 애들이 참 뗀뗀 멋집니다. 그죠? 일본 애들도 뗀뗀 멋. 전쟁이 일으킨 나라 애들이 좀 짜네요. 그죠? 전쟁이 일으킨 나라 애들이. 자, 돈을 펑펑 쓴 나라는 어디냐? 역시 대륙성 기질이 강한 중국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러시아, 이런 쪽에서 돈을 많이 쓰고 갔다는 얘기인데, 중국인들이 제일 돈을 많이 썼어요. 중국인들은 아예 관광을 올 때 쇼핑을 목적으로 왔는 듯한 인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목적의식적으로 들어와서 사가는 것들이 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들이 쓰고 간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큼 사갔다면 분명히 그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이 재고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으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뭘 사갔느냐, 그들이 뭘 많이 사갔느냐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에 한미제약이 굉장히 가격이 올라왔는데요. 이 한미제약 차트를 한번 보고 좀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1만 원대, 즉
3월달 초만 해도 10만원대 있었던 이 한미약품이 지금 채 한 달 되지 않아서, 지금 20만원을 넘어갔습니다. 지금 22만원인데, 그럼 120% 상승했다는 거예요. 한 달 사이에. 자, 이렇게 왜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즉, 저에게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와일드 오버 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중국인들이 이 한미약품이 중국에 진출이 돼 있어요. 유일하게 아마 제약사 중에, 일양약품하고, 바로 이 한미약품만이 중국에 법인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한미 차이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 그래서 한미약품이 올라왔고요. 일양약품도 한번 보고 갈게요. 일양약품도 한번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계속 가파른 성장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3월 초에 보면 29,000원 했던 종목이 지금 3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상승세를 이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제약사들이 지금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 because of Chinese들. 즉 중국인들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면서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구매력 추이예요. 자, 미국을 보면 미국은 완만하게 좀 돈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중국인들이 갑자기 구매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구매 단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중국 중산층이 확대됐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국의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들이 올라갔고 그 평균 임금이 올라가니까 이제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돈을 쓰면서 바로 중국의 구매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질 좋은 제품에 대한 욕구들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드디어 13억 되는 인구가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거죠.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가고 볼펜 한 자루씩만 팔아도 10억 개를 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얘기가 어느 정도 이제 현실화돼 가는 얘기들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와 더불어서 중국의 중산층 확대가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굉장히 구매력이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면서 계속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의 한국 입국 목적이에요. 예전에는요, 2007년도만 해도, 자, 파란색, 좀 연한 파란색이 바로, 그때 비즈니스적인 부분이, 그때는 비즈니스 관광객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들어온 중국인들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 여행 쇼핑 쪽은 오히려 좀 적었죠. 2007년, 8년도만 해도. 이게 역전이 되기 시작한 게 딱 2009년도 중반부터 역전이 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비즈니스 관광객보다는 뭐가 많아졌다? 여행 쇼핑을 목적에 두고 온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지금 거의 72% 정도가 역전이 돼도 너무 크게 역전이 됐죠. 72% 정도가 여행이나 쇼핑을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고 나머지 28% 정도가 겨우 비즈니스 목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상황 역전이 확 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여행 쇼핑의 목적들,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돈을 쓰러 오는 중국인들이 많다. 즉 여러분 요새 그 명동이나 이런 데 가보셔도 꽤 많은 중국인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동대문만 나가보셔도 중국인들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그들은 동대문에서 쇼핑을 즐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많은 제품들을 사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증시에도 그들에 대한 부분을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이 뭘 사가는가에 대해서도 지금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때 이것 때문에 화장품, 밥솥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그들이 사가고 있는 것이 와일드 오버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드럭 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제약 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는 것은요.
실적적인 측면을 담보하고 가는 것은 바이오가 아니란 얘기고 제약이란 얘기입니다. 그것도 가정 의약품 위주의 제약 제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안국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안국약품 뭐 하는 곳입니까? 토비스라고 이제 안약을 만드는 곳이죠. 그래서 가정 의약품들이 좀 많은 곳이 또 안국약품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점들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중국인의 한국, 일본 방문 비교입니다. 즉, 지금 보시게 되면 중국인의 일본 방문객 수와 중국인 한국 방문객 수가 차이가 확 났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도 쇼핑에 대한 영향력, 즉 구매력에 영향력 있는 중국인들이 일본보다는 한국을 더 많이 방문했다는 것이 이유는 뭘까요? 바로 반일 감정 때문이고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누린 것이죠. 결과적으로 한국은 공공의 적이 이제 일본이 된 상황이고요. 일본이 우리나라에도 독도 갖고 티격태격하고 있고 중국에는 다오이다오 그 섬 갖고 또 티격태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적의 적이죠. 그죠?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중국에도 섬 문제 때문에 적이 돼 있는 상황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섬 문제 때문에 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들이 왜 자꾸 대륙을 노리는 걸까요? 왜 자꾸 저거 땅에서 제대로 살면 되지 굳이 대륙 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전에도 계속 침략 야욕을 보여왔고 왜 그럴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저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일본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건 조금 내용과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일본을 다녀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일본에 이제 가면, 오사카에 가면요. 니코 호텔이라고 있어요. 니코 호텔이라고, 다이마루 백화점이라고 해서, 대마루 백화점이죠. 그죠? 다이마루 백화점 맞은편에 있는 니코 호텔입니다. 니코 호텔에 가면, 방값이 어디가 제일 싸냐면요. 30층이 제일 쌉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펜트하우스가 꼭대기에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펜트하우스가 어떻게 제일, 쌀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보시면 왜 이 30층이 제일 싼가가 느껴집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30층인데 제일 싸길래, 뭔가 특가 상품이 나와서 나한테 이래 싸게 주는구나 생각하고 들어갔더니만요. 그날 하루 종일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왜냐? 일본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진 설계를 하죠. 그러니까 부러지지 않도록 유연성을 두고 있어요. 건물이. 그러니까 30층 진짜 꼭대기에서 자면요. 이 건물이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정도로 꼭대기층은 좀 흔들거림이 심해요. 그러니까 내진 설계 때문이죠. 그래서 오사카는 니코 호텔 30층이 제일 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진짜, 야, 이 건물, 우리가 보통, 한국의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흔들거리진 않아요. 그 꼭대기층에서. 근데 이 일본은 진짜 몸이 느껴질 정도의 흔들거림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만큼 지진에 대한 피해가 많다는 얘기고, 그들 봐보세요. 물도 제대로 없습니다. 선국가라서, 늘 물을 받았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야욕을 자꾸 품느냐 하면 대륙적으로 나가자고 자꾸 야욕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독도도 건드려보고 다오이다오도 한번 건드려보고 찝쩍찝쩍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일본이 바다 수면 밑으로 조금씩 가라앉고 있대요. 결국은 이 섬이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들이 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들이 갈 데가 없고, 여러 가지로, 지진이란 지진 피해는 다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 그 지진들, 환태평양 지진대의 지진을 다 일본이 앞에서 다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편한 입장에 어떻게 보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자꾸 대륙적, 침략에 대한 야욕을 품게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사실 일본인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해도 좀 없지 않아 좀 됩니다. 그렇게까지 항상 열악한 환경을 지니고 있다 보면 그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늘
그런 지진, 해일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살고 있다.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한때 일본에서 큰 해일이 일어난 이후에 일본인들이 자꾸 외국에 땅을 사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부산에서도 땅을 많이 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진이 크게 일어나면 혹은 일본이 없어지면 옮겨갈 곳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좀 이해는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침략, 야욕을 펼치고 있어서 중국에서도 반일 감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살짝 조금 격가지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서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PPT는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이어서 제가 칠판에 좀 판서를 해가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단 제약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약 업종이 지금 좋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가 있어요. 그죠? 제약 쪽은 제약하고 임상을 지금 막 한참 하고 있는 바이오 쪽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는 바이오가 먼저, 바이오 관련주들이 먼저 이렇게 떴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한 게 제약입니다. 이 제약 바이오가 둘 다 이렇게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자, 이 원인은 바로 이제, 앞으로의 이 바이오 쪽은 바이오 시밀러 산업 때문이고, 그죠? 글로벌 제약사들의 특허 만료 시점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바이오 시밀러 제약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바이오 시밀러라는 것은 결국은 독제약입니다. 우리가 그 흔히들 알고 계신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있죠. 그 비아그라와 비슷한 제약들이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88, 뭐 일라그라, 뭐 이런 것들 많이 쏟아져 나오죠, 그죠? 자, 이름 들으면 요상꾸리합니다, 그죠? 요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 배경은 바로 이 비아그라에 대한 특허권이 만료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제 바이오 시밀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과연 그러면 원 제약사들이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바이오 시밀러 산업 이것이 활성화가 되려면 원재료 그러니까 원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원약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오리지널 제품들이 있어요, 그죠? 오리지널 제품들 그러니까 비아그라라든가 뭐 레미게이트라든가 이런 원약들 즉 오리지널 제품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어떤 바이오시밀러 제품인 뭐 일라그라 88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즉 이 가격이 유지가 돼야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가격이 높은 가격이 유지가 돼야만 이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복제약에 대한 이제 판매량이 좀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들은 이미 그 전에 큰 수익을 받고 또 지금 가격을 내린다고 해도 그들은 아직도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예요. 그죠? 그러면 진짜 이 시장이 본격화가 되면 이들이 가격을 이 오리지널 약품을 만드는 그 제약회사들이 가격을 안 내릴까? 과연 내리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긴 거죠. 저는 이 의문점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들도 가격을 내릴 겁니다. 자, 이게 맞는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최근에 국제유가가 100불이 넘어 있을 때 그때부터 오바마 행정부에서 뭘 준비했느냐 하면 셰일유를 준비했습니다. 그죠? 이 셰일유를 막 준비하고 미국이 어떤 석유 쪽에서의 주도권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미국은 많이 비축해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도 있었어요. 그죠? WTI도 있었고 셰일유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중동에서 가만히 있질 않죠. 저거들이 생산하는 비용은 6불밖에 안 됩니다. 그죠? 6불이에요. 6불. 근데 이 셰일가스를 개발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50불에서 60불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동이 이 6불, 저거는 6불밖에 안 되니까
유가를 40달러로 낮춰도 40달러 밑으로 낮춰도 1브랜드 40달러 밑으로 낮춰도 뭐가 되느냐? 6불이니까 34불이 남는 거예요. 40달러도 돼도. 근데 그럼 셰일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내버리면 손해죠. 그죠? 원가 자체가 5, 60불이 들어가는데 40불에 내면 손해를 적자를 보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개발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중동 오페크가 계속 석유 쪽에서는 주도권을 잡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페크 칩이 굉장히 CEO죠. 그 CEO가 굉장히 셰일유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좀 일목상통하느냐 하면, 자,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커져요. 그러면 과연 오리지널 제약 회사들이 가만히 있느냐는 얘기예요. 적어도 많이 남으니까 가격을 떨어뜨릴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가격이라면 여러분들 복제약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리지널 제약을 먹을까요? 똑같이 비아그라하고 팔팔하고 비아그라하고 일라그라하고 가격이 비슷해요. 그럼 비아그라를 드실까요? 일라그라를 드실까요? 비아그라를 드실까요? 팔팔을 드실까요? 당연히 비아그라를 먹겠죠. 그러니까 그 복제약에 대한 맹점은 아직도 아직 안 풀린 의문점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가격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죠? 복제약이 크게 값어치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원약이 오리지널 제약 회사들이 가격을 낮춘다면. 즉, 의미가 별로 없는 가격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진 없는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치킨 게임은 아직 저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이지. 그죠?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 오리지널 제약 회사들이 그거보다 원가가 더 싸게 해서 저거들 자체에서 또 바이오시밀을 만든다면 그것도 또다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소모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소모성 제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소모성 제약은 안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집에 데일밴드 꽉 있습니다. 근데, 찾지 못하면 또 삽니다. 소모성 제약이죠. 그죠? 집에 파스 꽉 있습니다. 찾지 못하면 또 삽니다. 집에,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이런 거 꽉 있습니다. 어딘가 찾아보면 분명히 나올 텐데 또 못 찾으면 또 삽니다. 이게 뭐냐면 소모성 제약입니다.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쓰는 것들. 그런 이제 가정 상비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모성 제약에 대한 관점이 높아요. 우리가 뭐 악가전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일본어니까 이거를 좀 달리 표현한 말이 옥토전기라고 해요. 빨간 약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집에 가정에 거의 다 있었어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해 본다면 이들이 중국이 이제 이 거대한 인구들이 소비를 시작했다. 그것도 제약 쪽에서 약을 바르고 있고 예전에 뛰다니다가 다치면 그들은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근데 이제는 뭔가 약을 바르고 삶의 질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정상비약 쪽에서 우리가 충분히 제약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의학들 다루는 회사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 자 일양약품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소비콤 안국약품이 있습니다. 이게 그 가족분들하고는 벌써 들어가서 수익률이 한 20%대가 넘는데 자, 이 안국약품도 그 관점에서 계속 상승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광동제약이 있죠. 옥수수 수염차, 우황정심은 바로 최수부 회장이 이끌고 있는 이 광동제약도 계속 신고가를 만들어나고 저는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굉장히 더 강하게 상승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라 붙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조정이 들어오면 따라 붙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정이 들어오면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잡아가시면 되는 것이 바로 이 제약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가정의학과 관계된 가정상비약과 관계된 회사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소화제 이런 것도 부채뼈 이런 소화제들 있잖아요. 그죠? 그와 관계된 회사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이 제약을 조금 더
바이오보다 조금 더 비중을 조금 크게 두셔야 되는 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이오는 결과적으로는 기대감이에요. 임상이 끝나야만 실제로 수익이 나오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제약이 판매돼야만 실제로 수익이 밸류에이션으로 이어질까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지만 이미 이 제약, 즉 가정상비약 쪽은 의문부호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확실한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만들어진 시장, 이미 메이드되어 있는 시장, 확실한 시장, 즉 메이드의 관점이죠. 그죠? 메이드된 지금 메이킹 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만들고 있다는 게 아니죠. 그죠? 메이킹이 아니고 메이드 이미 만들어진 시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 관련, 즉 가정상비약과 관련된 회사 조금 더 한 번 더 깊이 있게 좀 보시라는 내용 좀 전해드리겠고요. 그와 관련된 회사들 몇 가지가 지금 나왔습니다. 일양약품, 그 다음에 광동제약. 자, 우리 염색약 쪽에도 있죠. 뭐 있습니까? 동성제약이 있습니다. 그죠? 머리 염색하면 동성제약 아닙니까? 그죠? 증모제, 연모제. 이 동성제약조차도 이제 또,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시점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제약, 일동제약, 광동제약, 그 다음에, 그 안국약품, 이런 것들을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왜? 앞으로, 중국인들이 화장품하고, 밥솥보다는 오히려 제약을 많이 사가는 그런 시장이 지금 되고 있다. 그들이 싹쓸이 하고 있는 것은 제약이다. 왜? 그들의 의료보호 시장이 아직 명확히 자리 잡지 못했고 그들 자국 내의 제약회사들을 믿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제약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일본 제약회사들보다는 우리 제약회사들에 더 관심을 많이 두는 이유는 반일 감정이, 즉 다오이다오 섬 때문에 반일 감정이 많이 생겨 있기 때문에 상대적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약주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은 살짝 바이오주부터 먼저 보내는 척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제약주를 제대로 지금 보내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요, 여러분들께 계속 이런 섹터들을 좀 분리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있는 섹터들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이 성장성 있는 섹터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늘 여러분들 보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십니다. 자, 이거를 계속 얘기할 때는, 자, 우리가 막 얘기를 계속 드릴 때, 자, 이 수익을 말하다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사물 인터넷 관련주 중에서도 S넷하고 코콤이었어요. 그 4,000원대, 5,000원대 말씀드릴 때는 가만히들 계시다가 이게 이제 100% 올라오니까 그때 눌림목이라고 잡아 들어가십니다. 자, 이것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주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주가는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 주가는 잘 없어요. 어떻게 가느냐? 그렇죠?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죠. 보통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을 많이 반복을 하는데, 자, 이렇게 가는 주가들에 있어서, 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이 많이 오른 구간에서, 자, 내가 여기서 지고 있었습니다. 수익이 이만큼 났어요. 자, 요만큼의 차익이 났습니다. 뭘 하고 싶어집니까? 내 돈으로 만들고 싶어지죠. 차익 실현의 욕구가 생깁니다. 상승이 강하게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 차익 실현을 여기서 내가 팔고자 하면 누군가는 여기서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바이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팔고 그들에게 바이어한테 물량을 넘기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바이어들이 여기 고점에서 사기 겁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잘 못 팔겠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팝니까?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매수 걸려있는 데다가 물량 줘버립니다. 자기는 여기서부터 이미 샀기 때문에 차익이잖아요. 여기서 팔아도 차익입니다. 물론 여기서 팔면 좋겠지만 여기서 잘 물량이 정리가 안 되니까 결국 밑으로 던지면서 판다는 얘기인데,
자, 이게 다행히 여기서 상승을 해주면 이게 눌림목이 지나놓고 보면 눌림목이 맞았던 거예요. 이게 우리 흔히들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눌림목인데,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측 매매입니다. 여기 눌림목을 줬으니까 여기 안 올라오겠나에 대한 부분이 예측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쭉 빠져내려오면 이 눌림목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손절을 해야 돼요. 그 예상 매매는 좋지 못하다는 얘기고, 우리가 여러분들께 이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서 강조드렸을 때는 보통 성장성이 막 주목이 될 만한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개월 그게 안 움직인다고 해서 뭐 이런 종목이 왜 이런 종목을 가지고 왔을까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성장성은요, 어떤 시점에서 주목을 받아서 확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자꾸 이게 언제쯤 올라갈까요?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안다면요, 1년에 10,000%, 100,000%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저점과 내일 고점을 알 수 있다는 얘기고, 오늘 저점과 오늘 고점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결과적으로 이 시간의 개념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꾸 언제 올라갈지를 물으세요. 이건 불가능의 영역인데, 가능하지 않은 영역이에요. 이건 예측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예측하지 않고 확실한 것에 배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확실한 것에 배팅을 하려고 하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냐면 확신에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현대페인트를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현대페인트를 이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역전의 명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관리 종목 탈피가 예상된다고 해서 말씀드렸던 데가 2,400원에서 2,500원 부근이었습니다. 자, 이걸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현대페인트는 사물 인터넷주도 아닙니다. 핀테크주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중국 중산층 영유아 확대 관련, 중국 중산층 확대에 따른 영유아 수혜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럼 현대페인트를 들고 왔느냐? 확신에 대한 부분이죠. 아무리 섹터가 중요해도 더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이게 관리 종목 탈피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도 1차 목표를 거의 3,0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게 3,000원을 이상을 갔다가 밀려 내려왔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바로 이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현대페인트 금일 차익 실현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급락이 좀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은 차익 실현 관점 얘기를 드렸고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손절선도 안 정해드리고 저희가 간 겁니다. 손절선을 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짓이고, 집중 투자를 한다. 이것도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짓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확신에 의해서 투자한 것이, 그래서 집중 투자한 것이 결국은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얘기죠. 자,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확신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계속 의심하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의심하다 보면 수익은 자꾸 끊어내고 손실은 내 의심을 자꾸 이렇게 되어주겠지라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만들어 나가면서 갑니다. 그러다 보면 수익은 크게 안 나고 손실은 키우는 그런 매매 습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악습이라고 얘기하죠. 이 악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현대페인트 주가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현대페인트 한번 봐보세요. 오늘 4% 정도 빠졌는데 결국은 2,800원대예요. 말씀드렸던 것은 2,500원, 2,400원대였고 그 사이였고, 결국은 최근에 급등세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수반된 급등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현대페인트가 지금 최근에도
내용들, 최근에 기사들이 좀 쏟아져 나왔죠. 관리 종목 탈피가 예상이 된다든가 이런 계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그 기사들이 나오기 전에 저는 이미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 얘기들이 정확하게 지금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이에요.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다뤄드렸던 31강에서 다뤄드렸던 이 제약에 대해서는 과연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요. 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다쳐서 집에 가면 어머님이 병원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약국에 가서 연고를 사와서 발라주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꿰매야 될 정도의 깊은 상처도 거의 연고로 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병원 문턱이 높았기 때문이죠. 바로 의료보호 정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그 과정을 그대로 겪고 있다고 보면 되고 그때 당시 제약사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중국인들이 한국의 제약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가서 약을 사왔듯이 예전에 그러면서 일본의 제약사들이 크게 성장했듯이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는 지금 우리의 그때 인구보다 지금 몇십 배가 되는 그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관광 와서 약을 싹쓸이 해가고 있고 일본에 가서 약을 싹쓸이 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제약회사를 늦게나마 주목해 보는 것 이것이 결코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지금 고점인데 저 얘기를 왜 할까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지금이 무릎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1시간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은요. 인과관계가 존재를 합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인과관계는 존재를 합니다. 늘 트리거 현상이라는 것이 인이 되는 것이고요.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중국인들의 움직임도 결국은 인과관계로 존재해서 뭔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중국이 침해하고 있는 쪽은 철저하게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고 중국이 오히려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쪽은 주가가 계속 좋다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주에 또다시 새로운 산업을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강연회가 또 있어요. 전주에서 여러분 강연을 합니다. 고지가 아마 나갈 건데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전주 계신 분들 그리고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은 많이 오셔서 이런 성장성 있는 스토리를 다시 한번 그리고 내가 어떤 매매 방식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할 때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 주식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리를 더 다잡는 것이 더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 그래서 주식시장을 심리게임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신다면 이번 주말 강연에 꼭 많이들 와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기대인데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